네, 여러분,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4.19 혁명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맞습니다.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본인이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기 위해서 부정한 선거를 저질렀고, 그에 대해서 시위를 벌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그런 혁명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김주열 열사가 사망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졌던 거 잘 기억하고 있지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들의 시위로 물러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1대, 2대, 3대, 3번이나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 뒤에 4대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배움 주제는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봅시다. 이것입니다. 노트 정리를 하는 친구들은 지금 같이 정리하면서 보면 되겠어요. 4.19 혁명 이후에 국민들은 뭔가 좀 기대감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드디어 민주적인 사회가 오지 않을까, 우리 국민이 진짜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961년에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어떤 한 사내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쿠데타라고도 부르죠. 이 사람은 바로 유명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박정희는 군인들을 모두 모아가지고요,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이렇게 딱 본인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헌법을 계속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승만 대통령 역시 헌법을 바꿔서 내가 3번까지 대통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대, 2대, 3대는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4대 윤보선 대통령이었고요. 바로 군사 쿠데타로 5대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바꿔서 헌법을, 법 중의 법인 아주 최고의 법이죠. 헌법을 바꾸어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서 1972년에 다시 한번 헌법을 고치게 되는데요. 1972년에 고친, 또 10월에 고친 헌법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네, 새롭게 고친 헌법이라는 소리겠죠. 이 헌법에 의하면요, 원래 기존에는 직선제라고 해서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한은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국민의 이것을 대통령이 또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바꿔버렸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원래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아야 하는 대통령을 간선제라고 해서 누군가 대신 뽑아줄 수 있게 만들겠다. 곧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면 그 사람이 날 뽑으면 내가 또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였겠죠. 그리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을 없애자.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조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유신헌법이 선포된 후에 전국에서는요, 굉장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4.19 혁명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내려오게 했는데, 아니 갑자기 군사 독재를 하는 정부가 들어서더니 헌법도 바꿔서 우리의 권리를 막 제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네, 이 대통령 누군지 기억하죠? 박정희 대통령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어떤 한 연회장에서 부하가 총에 쏜 것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요. 이제 독재 정치가 이로써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드디어 민주주의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 다음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커졌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다시 1979년 12월 12일에 또다시 군인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또다시 일으킨 거예요. 이것을 12.12 사태라고 부르고요. 신군부라는 건 뭐냐면 신이 새 신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군사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보면은 군인들이 정치를 하지 않죠. 군인은 그저 나라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군인들이 힘과 무기를 이용해서 정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시민들은요, 이것을 요구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마음대로 힘을 키워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었겠어요. 이 신군부, 새로운 군사정부는요,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굉장히 무시하고 탄압하고 독재적인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전라남도 지금 광역시이기도 한 이곳에서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은 아마 이때 상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전라남도 쪽에 있는 광주입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고요. 민주화 시위가 크게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이 사람들을 광주에 보내게 됩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탱크 이런 무기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바로 계엄군이라고 해요. 계엄군이란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에 굉장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군대예요. 즉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이 국민들을 처치하라, 처단하라 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총을 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계엄군들 굉장히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를 벌였는데 총을 쏘고 죽게 되니까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우리가 평화적으로 그냥 민주화를 요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시민들과 학생들이요. 이것들을 만들어 대항했다고 하는데요. 시민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모을 수 있는 무기를 모으고 그리고 힘을 키워가지고요. 같이 싸워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전두환은요. 이에 이곳을 폐쇄하고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막아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에 반항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광주만 조용히 막아놓고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광주를 폐쇄하게 된 거예요. 폐쇄하고 그 안에 사람들을 계속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1980년 5월 27일에요. 계엄군은 이곳을 공격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죽이고 시위를 진압했는데 이곳은 바로 당시 광주에 있던 큰 건물인 전라남도청입니다. 시민군, 광주에 사는 시민들이 이 전라남도청에 모여들어가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광주를 지키려고 했었으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광주 시민들은요, 그 안에 갇혀 있었죠. 다른 지역으로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고요.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때 도대체 광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 계엄군들, 정부의 군대들의 만행, 이런 아주 무서운 일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 여러분 혹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봤나요? 네, 외국의 영국의 기자인 기자들, 그리고 외국의 다른 나라의 기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 택시 운전기사에 나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시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같이 싸우지 못하는 여인들이나 또는 나이가 많은 아줌마 할머니들이 주먹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배달을 하기도 하고 하는 장면이 잘 나와 있지요. 시민들은 시위 중에 잡혀간 사람들 풀어줘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누가 물러날 것을 요구했을까요? 맞습니다. 계엄군,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죽게 한 그 계엄군을 물러나게 할 것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이전에 어떤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서차를 전하는 아이에도 보면요. 동학농민군이 일어나자 정부에서 고종과 그 힘없는 조선의 정부가 다른 나라를 청나라, 일본 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협하잖아요. 굉장히 이런 슬프고 참혹한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시민들은요, 스스로 광주 시내의 질서를 지키려고 힘썼고요. 서로 도우면서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은 이렇게 부당한 정권에 맞서서 무엇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도록 하면요. 부당한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도 광주광역시에 가면 5.18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때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든 아니면 조금 나중에 더 어른이 되어서든지 간에 한 번쯤은 광주에 가가지고 이런 충격적이고 아주 역사적으로 끔찍한 일이지만 의미가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을 가서 한 번쯤은 체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직접. 자, 여기까지 오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흐름을 알려주었고요. 이후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